마지막은 안티 패밀리 필름인데 반가족 영화도 존재합니다. 자, 그 대표작 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1988년에 칸 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선정된 작품이에요. 제목은 A Song of Air라는 호주 영화입니다. 호주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미릴레이 베네트라는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단편 영화입니다. 단편 영화고 가족 영화 푸티지를 가지고 만든 실험 에세이예요. 한편을 다 보면 참 좋은데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안 돼서 잠깐 앞부분하고 몇 장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자막을 제가 번역을 돌려놓을게요. 조금 어색해도 좀 작품의 분위기를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가 카메라를 한 대 샀고 그 카메라를 어머니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자기가 더 많이 썼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헌사까지는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만든 작품입니다. 첫 번째는 프롤로그입니다. 이거는 그 경우예요. 자, 지금 보신 건 이제 프롤로그 영상이 끝나고 이제 본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잠깐 여기서 끊을게요. 지금 이제 보는 요 첫 번째, 앞부분은 이 베네트 감독이 아버지가 찍었던 홈 무비를, 푸티지들을 사용해서 쭉 아버지에 대한 설명, 언제 태어나셨고, 어떤 분이셨고, 아버지와의 있었던 가족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후반부에 가면 아버지는 굉장히 건실한 기독교인이셨고, 굉장히 술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굉장히 성실한 분이었다 라고 칭찬을 하는 듯 하지만 후반부부터 톤이 바뀝니다. 베네트 감독은 실험영화 감독이었거든요. 여성 감독이고. 아버지가 어려서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그것을 껍데기를 깨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뒤후반부에는 감독이 찍은 굉장히 실험적인 영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찍었던 영상과 자기가 아티스트로서 찍었던 작품 사이의 변증법을 통해서 가족영화를 실험영화로 승화시키는 방식인 거죠. 자, 뒷부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볼게요. 시간상. 아마 이 부분만 보셔도 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앞부분에 아버지에 대한 헌사의 정서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의 본론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게 헌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이 여성으로서, 왜냐면 이 여성 감독은 프리섹스 주의자였고 자유분방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아티스트였고.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오소독스한 기독교 신자였고, 근데 어려서 자기의 삶은 늘 아버지의 이 그늘에 어물려 왔던 거예요. 여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리지도 못했고, 이 홈 무비를 통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다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굉장히 용감한 작업이거든요. 자, 이 작품을 통해서 이 감독은 칸 영화제의 본선작까지 갔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고요. 네, 다음은 헝가리의 실험영화 감독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죠. 프라이빗 헝가리예요. 자, 국내에도 좀 알려진, 국내에서도 몇 번 방문을 했던 분인데, 페테르 포르가치라는 분인데 지금 이제 한 70대 좀 되셨는데,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영화 감독입니다. 근데 이분의 작품 중에 프라이빗 헝가리 시리즈가 있는데 1988년부터 2002년까지의 작업이에요. 자, 말 그대로 사적인 헝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사회의 변화를 가족의 홈 무비로 풀어낸 작품이에요. 연작 시리즈인데 14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페테르포가츠.com이라는 아티스트의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이게 그 사이트고요. 그 중에 이제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영화 메뉴에 들어가면 쭉 자신이 만들었던 실험영화 작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78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면 각각의 작품의 제목이 있고 오른쪽에 그렇죠? 프라이빗 헝가리 1, 프라이빗 헝가리 2, 3, 4
해서 14편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 작품은 놀라운 기획인데요. 무려 한 10몇 년 동안 헝가리에 있는 어떤 특정한 뭔가 좀 상징적인 가족들을 선정을 해서 헝가리의 근현대사를 풀어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거 같이 보면 참 좋은데 시간이 좀 안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초반부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미국의 언더그라운드 거장 감독인 스탠 브래카주는 그의 출세작이죠. 이 작품을 통해서 전 세계 영화계를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1959년에 제목이 윈도우 워터 베이비 무빙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 보이죠? 네, 예고편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그대로 윈도우, 창문 나오죠? 워터, 물 나오죠? 베이비, 무빙.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브래키지 감독의 부인이에요. 첫 딸의 출산의 과정을 실험영화적으로 리듬으로 구성해서 만든 엄청난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을 통해서 브래키지 감독은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가 반드시 스토리만을 전달하는 매체여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의 소중한 순간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명, 이것들까지 담아낼 수 있는 게 영화라는 매체의 가능성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제 상관하지 마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96년에 미국의 알랑 베를리너 감독이 만든 건데, 자, 오른쪽에 2003년도에 인디 다큐 페스티벌에서 상영을 했었어요. 잠깐 보면 감독의 멘트입니다. 나는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일상적인 남자일 뿐이다. 아버지 얘기예요. 나는 군대에 갔었고 결혼을 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뒷받침했다. 나는 내 사업이 있었다. 그게 다였다. 이것은 영화를 만들 만한 내용이 아니다. 아들이 영화 감독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영화를 찍고 싶었어요. 다큐를. 근데 아버지가 정말 싫어해. 자기는 영화의 소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은 끝까지 찍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고민을 알게 되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형식의 안티 패밀리 필름이 등장을 한 거죠. 자, 앨린 벌리너 감독은 마음 내키지는 않으나 쓸쓸한 아버지에 대한 대분석함으로써 가족의 역사와 추억에 대한 그의 날카로우면서도 솔직한 관찰을 시작한다. 그의 아버지는 영화 내내 그들의 일상적인 과거에 대한 아들의 질문과 발견을 무의미하고 재미없는 것들이라고 항의한다. 결과적으로 이 복잡한 초상화는 정신의 만남이다. 과거가 현재를 만나고 세대가 충돌하고 그리고 가족의 경계선이 밀고 당기고 늘어지고 찢기는, 그러나 놀랍게도 때로는 이어지는 정신과 정신의 만남이다. 앨런 벌리너 감독은 자신의 다른 작품인 가까이 있는 낯선 사람에 이어서 그가 가족에게서 이어받은 다른 절반의 상속, 벌리너들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가까운 가족에서 먼 친척까지 모두를 살아있는 연구실로 사용하면서 감독은 가족사, 혈통, 그리고 유전의 신비들을 해명하려고 한다. 사적인 일을 일반적인 일로 공명시키면서 각각의 관객을 따뜻한 충격으로 감동시킨다. 자, 리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을 소재로 해서 만든 또 거장 감독이 있죠. 자, 이 작품은 서울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전시가 됐던 감독이에요. 요나스 메카스라고. 극장이 아니라 현대미술관에서. 리투아니아 여행의 추억이라는 작품인데, 자, 이 작품은 총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950년에서 53년 사이에 미국 이민 초창기에 내 생애 첫 볼렉스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이 작품 설명드리기 전에 메카스 감독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뉴욕에서 살았던 분인데 원래 리투아니아 출신이에요. 유태인이고 2차 대전 때 미국으로 망명을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백남준 선생님 아시죠? 백남준 선생님이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굉장히 가난했대요. 백남준 선생님을 도와준 분이에요.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과 같이 집단으로 실험영화 작업도 같이 했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백남준 선생님은 비디오 아트 분야로 넘어갔지만, 그래서 메카스 감독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백남준 선생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정말 재능 있는 아티스트였더라고요. 자, 어쨌든 메카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자기 이웃들의 인생, 어머니의 삶,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화 포맷을 만들어낸 분이었습니다. 자, 메카스 감독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했던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는 그 시절 나와 내 동생 아돌파스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어요. 이외에도 춤과 노래, 소풍을 즐기는 브루클린 이민자나 윌리엄스버그 길거리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1971년 리투아니아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제작되었어요. 영상 대부분이 내가 태어난 세메니스키아 마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오래된 집을 배경으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나와 동생을 기쁘게 반겨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현재 리투아니아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5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한 망명자의 기억 속에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파트는 함부르크 근교에 위치한 엘름스호른 마을의 이미지와 함께 시작합니다. 전쟁 당시 나와 동생이 1년 동안 수감되었던 강제노동 수용소가 자리한 곳이죠. 이 장면이 끝나고 나면 절친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비엔나에 들른 우리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영화는 1971년 8월 불길에 휩싸인 비엔나 청과시장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영화 전반에 걸쳐 고향과 기업, 문화, 뿌리, 어린 시절 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망명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트랙에도 내 형제들이 부른 리투아니아 노래 몇 곡을 삽입했습니다. 자, 영화 자체를 보면 진짜 홈무비예요. 패밀리 비디오예요. 근데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는, 인식의 범위는 엄청난 근현대사를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마추어들이 찍은 홈무비와 실험영화 감독들이 찍은 홈무비의 어떤 약간의 그 경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메카스 얘기를 한 번만 더 드리면요. 자, 러닝타임이 무려 288분이 되는 작품인데요. 제목도 길어요. As I was moving ahead, occasionally I saw brief glimpses of beauty. 자, 직역을 해보면, 직역까지는 아니고, 국내에 소개된 작품은, 제목은 우연히 나는 아름다움의 섬광을 보았다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오프닝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한글로 좀 어색해도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never been able really to figure out where my life begins and where it ends. I have never been able to
all about, what it's all about, what it all means. So when I began now to put all these roles of film together, to string them together, the first idea was to keep them chronological. But then I gave up, and I just began splicing them together by chance, the way that I found them on the shelf. Because I really don't know where any piece of my life really belongs. So let it be, let it go, just by pure chance, disorder. There is some kind of order in it, order of its own, which I do not really understand, same as I never understood life around me, the real life, as they say, or the real people. I never understood them. I still do not understand them.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다 보고 싶은데 288분짜리 영화라서요. 오늘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작품 설명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카스의 16mm 일기 영화라고 합니다. 다이어리 필름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필름 다이어리. 그 중에 마지막 작품입니다. 자, 사실은 영화사에서 다이어리 필름 혹은 필름 다이어리를 만든 사람이 메카스 감독이에요. 우리 일기 쓰는데 이분은 영화로 일기를 쓴 분이거든요. 평생을. 자, 12편의 릴은 모두 요나스 메카스 푸티지에 대해서, 메카스가 자신이 찍었던 영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푸티지를 보거나 편집할 때 자신의 심경을 설명하는 보이스오버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피아노 음악에 맞춰서 이미지들이 흘러나오죠. 자, 메카스의 말입니다. 내가 매일 만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내가 관찰하던 사람들의 음성과 얼굴, 그리고 작은 일상의 행동을 기록한 것이며, 그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과 일상의 기쁨을 기록한 것이다. 이 중에 어떤 것은 몇 년에 걸쳐 기록했던 것들도 있다. 이러한 것은 현대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펙타클하며 즐거우며 자극적이고 극적인 행동들과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인류에게 과연 무엇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거칠고 난폭하며 큰 소리를 내는 폭력적인 행동들이나 정치적인 이슈 또는 현 시대의 정치적 구조와 반하는 미묘하고도 드러나지 않는 행동들 또는 경험이나 감정과 같은 것에 흥미를 가져왔다. 영화 제작자로서 나는 인간에게 최고의 것을 선사한 것은 바로 20세기의 정치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바로 존 케이지나 까미와 같은 인물이라고 믿는 우리 시대의 예술가들에 의해 실천되는 정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다. 현대 영화의 시인들에 의해 설립된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영화를 제작하는 나만의 방법으로 현실에 덧없는 한순간을 확장시키고 소재를 구성화시켜보고자 했다. 색깔이나 움직임, 리듬 또는 구조에는 많은 중요함이 내포되어 있고 이는 또한 내가 추구하는 주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기도 하다. 나는 수년 동안 이를 방해하지 않고 또한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순간을 포착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고 완성했다. 카메라로 기록하고자 했고 타인과 공유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개인적인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포착되었다고 나는 믿고 있다. 1970년에서 99년에 이르는 내 일기 영화는 나의 결혼, 태어난 아이들과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 내 일상을 담은 푸티지, 행복과 아름다움에 대한 편린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오스트리아로의 여행, 뉴욕을 휘감아 지나가는 계절의 모습들, 친구들, 가정생활, 자연, 아름다움의 순간을 탐색하는 무한한 여정, 인생의 찬미, 우정, 느낌들,
행복에 겨운 짧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필름은 또한 뉴욕에 대한 내 사랑의 시가이기도 하다. 자, 이 말은 감독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시회에서 했던 멘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홈무비의 가장 미학적인 최고 위치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류의 작품들은 다양한 에세이 영화 감독들에게 등장을 하는데요. 샹탈 아커만, 벨기에의 거장 감독이죠. 자, 이분도 어머니의 방을 찍은 노 홈 무비라는 작품을 유작으로 남기고 별세를 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자, 가족영화의 미학적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제가 영화의 탄생과 발전사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잠깐 복기를 해보면 아까 설명드린 거를 좀 시각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에디슨이죠. 아래가 루미에르 형제고, 에디슨은 1891년에 키네토그래프라는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1893년에 2년 후에 이 영화로 찍은 필름을 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자, 즉 촬영과 감상이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고 있죠? 혼자 보고 있죠. 아래를 보시면 루미에르 형제의 시스템은 늦었지만 영사기와 카메라가 통합되어 있는 기계였어요. 그리고 극장에서 우리가 지금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방식으로 시네마가 발전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비슷하죠? 혼자 보고 있어요. 아래는 지금도 존재하는 극장입니다. 자, 에디슨은 아마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가 훨씬 먼저 발명을 했는데 영화 아버지의 타이틀을 뺏겼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에디슨의 복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디슨 미국 사람이죠. 근데 프랑스의 영화의 아버지, 영화 종주국을 뺏겼어요. 그래서 에디슨의 망령이 스티브 잡스를 시켜서 스마트폰을 발명하게 했다라고 학설까지는 아닌데 영화학자들 사이에서 반농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과 가족영화랑 무슨 관계냐? 아까 우리 하루에 담긴 삶 봤죠? 자, 1인 미디어 시대에 이제 누구나 우리는 홈무비, 가족영화를 만드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하고도 전 세계에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관객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루미에르식의 극장 시스템에서 상영되는 영화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에디슨의 복수이기도 하지만 포스트 시네마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포스트 시네마 혹은 시네마 3.0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프랑스의 철학자인 질 듈레즈가 시네마 1.0을 운동 이미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시네마 2.0의 시대를 시간 이미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럼 그렇다면 듈레즈는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포스트 시네마 시대에 과연 시네마 3.0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모르프 이미지, 뉴로 이미지, 디자이어링 이미지, 라이프 이미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제 필름과 루미에르식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탈경계와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영화의 가능성과 미학적인 가능성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특히 다큐멘터리나 영화에서 기록하고자 하는 세상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대문자로 H를 써놨습니다. 공적인 역사가 존재할 겁니다. 반면에 수많은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억들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 각자의 기억들이 아마추어리즘의 한계에 묶여있는 게 홈무비였다면 많은 아티스트들과 실험영화 감독들은 그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공유된 기억을 만들어내고자 기억수를 발휘해 왔던 거죠. 자, 특수성과 일반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어볼 수가 있고요. 과연 우리가 보는 다큐멘터리에서 누구의 목소리만을 믿어야 될 것인가? 혹은 객관과 주관은 존재하는가? 혹시 영화라는 것은 간주관적인 영역 아닐까? 자, 운동 이미지, 시간 이미지, 혹은 혹시 제3의 이미지는 기억 이미지가 아닐까? 혹은 삶의 이미지?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주로 다뤘던 다큐멘터리, 패밀리 무비, 아마추어 영화, 아방가르드 영화들은 그 기저에 안티 스펙타클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상황주의자죠. 기드보라는 영화 감독이자 이데올로기스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기드보는 상황주의를 하고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은 아주 비운의 천재인데,
자, 스펙타클은 우리의 자유 시간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우리 노동의 과실들, 동료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광고, 매체 이벤트, 오락,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의 무한정한 분출이다. 현대적인 생산 조건들이 지배하는 사회들에서는 직접 삶에 속했던 모든 것이 표상으로 물러난다. 현실 자체는 스펙타클에 의해 전도되고 말았다. 스펙타클은 화폐의 다른 얼굴이며 현대적으로 진화한 화폐의 보충물이다.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상품은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 속에서 자신을 관조한다. 스펙타클은 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통일적이면서 동시에 분열적이다. 스펙타클의 대리인인 스타는 개체성의 적이다. 이들은 최소한의 개인적인 삶의 진실을 은폐하면서 위인이 된다. 스펙타클적 대립 속에 은폐되어 있는 것은 비참함의 단일성이다. 스펙타클은 불행의 확고한 중심에 있는 비탄과 공포로 둘러싸인 행복한 통일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물론 기드보는 굉장히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던 아티스트입니다. 하지만 기드보의 이 철학의 기저에는 사르트르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인간은 비상품화되어 있고 반스펙타클한 상황에서만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영화라는 매체는 자본주의의 총알이고 영화 평가들은 100억씩 드는데 개인이 만들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가능성이 홈무비가 아닐까. 아주 사적인 영역의 영화들. 자, 마지막으로 아마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됐던 작품이죠. 양영희 감독이라고 제1항공기 이세 출신 감독이 만든 4편의 영화입니다. 자, 앞에 2편, 디어평양은 뭐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보석 같은 영화입니다. 조청년 간부인 아버지와 도쿄에서 아주 자유분방하게 태어난 젊은 여성 감독이 부녀 간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원맨 다큐멘터리로 보시면 정말 너무나 기적같이 된 거예요. 자, 이 작품을 소개하고 2009년에 굿바이 평양이라는 작품을 또 만들죠. 그리고 세 번째 양익준 배우를 기용해서 극영화를 한 편 만들어요. 가족의 나라. 망작. 마지막으로 올해 슈퍼 이데올로기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DMZ 다큐멘터리에서 대상을 수상을 합니다. 자, 2편, 그러니까 3편은 다큐멘터리고 2011년 작품은 극영화였어요. 주제는 다 가족입니다. 자신의. 근데 저는 4편을 다 봤는데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긴 합니다만 가족의 나라에서는 별로 임팩트를 못 받았어요. 다른 3편은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 아버지와 딸의 대화에서 오는 갈등에서 오는 실제 순간들에서 오는 감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나리오화 시켜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니까 그게 안 와닿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 양영희 감독도 가족의 나라가 약간 실패한 다음에 다시 다큐멘터리 분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자, 이 4편을 통해서 양영희 감독은 가족을 테마로 한국 근현대사를 해석해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영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누벨바그 바로 다음 세대 감독인데 장 무시타슈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제목이 특이해요. 영화 제목이 영번이에요. 뉴메모 제로. 자,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 감독은 누벨바그 감독들에게 막 장르보다의 조연출이기도 했고 영화에서 막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감독으로 영화도 만들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한 영화를 한 편 발표를 해요. 자, 보시면 63년에 데뷔를 했고 73년에 촬영을 했습니다. 제작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개봉을 2003년에 개봉을 해요. 30년이 지나서. 근데 그건 감독의 의도였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감독이 딱 카메라 2대와 필름 2롤만 가지고 찍은 영화입니다. 자기의 외할머니와의 인터뷰, 대화 장면을 가지고. 슬레이트도 자기가 치고 편집도 없습니다. 자, 감독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자, 이 영화가 감동을 주는 것은 영화의 기원으로 돌아감을 통해 요시타슈가 진정한 감독으로 태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거듭나기 위해 영화의 문법이 없던 영화의 원류로 돌아가서 카메라와 대상 사이에 놓인 자신의 위치를 아무것도 영화에 대해 모르는 사람처럼 다시 고민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만큼이나
현재 자신을 만들어낸 자신의 가족사를 다시 정리하고 할머니를 통해서 감동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영본으로 지은 거예요. 이 작품을 발표한 다음에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엄마와 창녀라는 엄청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영화라는 것이 스펙타클, 스토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뮤니티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 영화를 통해서 상당히 큰 어떤 뭐랄까 학문적인 자양분이랄까 이런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가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아닌데 저는 전공이 경영철학이고 한국철학이라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특히 저 아까 14부 연작 그 프라이빗 헝가리인가요? 이게 그 영화의 역사가 가족의 역사하고 맞닿는 선이 있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감들이 주는 저한테 주는 어떤 충격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새롭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제가 잘 모르는 영화들이잖아요. 근데 이 숨겨진 영화들 속에 주옥 같은 어떤 가족의 역사들이 알알이 담겨 있다. 그런 걸 느끼면서 이거 가족을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영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들어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주제로 좀 글을 한번 써볼까 하는 이런 약간의 그런 건방진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철학적으로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특히 아까 마지막에 이제 그 장폴 사르트르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제 영화의 저변에 철학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을 아까 특히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영영이 감독님의 그 네편 그 영화 이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단의 역사를 가족을 통해서 가족의 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엄청난 영화들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많이 줘서 약간 머릿속이 헝클어질 것 같은 느낌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 역사를 다시 정리한다면 오히려 차민철 교수님이 그걸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영화를 통한 한국 역사 제조명 이런 어떤 거창한 책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사실 강의 준비하면서 공부도 좀 다시 하게 됐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영역 자체가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 제가 또 빠져버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은 조금 무거웠지만 그래도 꼭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요나스 메카스 감독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최민철 교수님은 저 파리에서 그 요나스 메카스 감독님을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많은 감독님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감독이 아니라 시인을 보는 것 같고 철학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감독이 우리가 스펙타클 홍준호 감독이네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 뭔가 그가 찍는 영상은 시인 근데 개인의 생각이 오롯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차민철 교수님의 이 강의 내용은 우리나라 영화과 4학년들도 많이 모를 겁니다. 많이 모를 겁니다. 상당히 깊은 차민철 교수님의 단점 아닌 단점이 너무 많이 준비를 하십니다. 이 정도면은 학회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학회에서도 상당히 깊은 분과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영화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한번 상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양재 감독 영화도 재밌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이 시간이 많이 되셔서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이 강의가 너무 충실해서 이제 질문은 또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또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그때는 제가 조금 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했고요. 우리 육 교수님 마지막으로 말씀 네, 너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잘해서 좀 전달력도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욕심 좀 과하다는 느낌을 저도 하면서 이거 조금 생각을 해볼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